큰 도시 변두리, 시내와 교외를 연결하는 시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던 중 476번 고속도로 출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곳에는 마치 급하게 버려진 듯한 차가 있었습니다. 엔진은 돌아가고 헤드라이트는 켜져 있으며 라디오가 재생 중입니다. 운전석 문은 열려 있지만 내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광경은 우연히 목격한 사람들을 경악시켰고 곧 경찰이 도착합니다.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그들은 몇 가지 불안한 세부 사항을 발견합니다. 차 앞 아스팔트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출처불명의 얼룩이 있습니다. 근처에는 동일한 흔적이 있는 돌이 놓여 있습니다. 비슷한 흔적들이 차 옆 울타리에서도 발견됩니다. 이런 현장 분석 전문가인 데일 예거는 차 주인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추측합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모든 일이 매우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운전자를 예기치 않게 공격한 후 빠르게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수사관들은 차 옆에서 타이어 자국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 흔적은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전문가는 중요한 세부사항의 복사본을 만들어 지역 실험실로 추가 조사를 위해 보냅니다. 차량은 게일 윌라드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날 밤에는 그녀의 딸인 22세의 에이미 윌라드가 운전했습니다. 에이미는 버지니아 조지 메이슨 대학의 유망한 운동선수로 차량 발견 장소 근처에 사는 가족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어머니에게 스모키 조라는 시설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에 따르면 에이미는 새벽 1시 30분경에 혼자 발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게일 윌라드는 딸이 이전에 스모키 조에 간 적이 없으며 집에 방문할 때도 거의 외출하지 않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차량 상태는 수사관들에게 도로에서 있을 법한 사고를 생각하게 합니다. 게일 윌라드가 차를 검사하던 중 에이미가 운전하기 전에는 없었던 뒤 범퍼에 새로운 손상을 발견합니다. 여성은 즉시 이를 경찰에 보고합니다. 에이미가 476번 고속도로에서 1번 도로로 회전하려던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버전에 따르면 에이미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도로변에 정차했을 수 있으며 그 후 이 신비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차량 발견 장소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서 의류와 신발이 발견됩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이 물건들을 에이미의 어머니에게 가져가 확인하고 여성은 그것들이 딸의 것임을 확인합니다. 놀라운 것은 발견된 옷에 오염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옷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이며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내린 비를 고려하면 이는 법 집행 기관에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 물건들이 차량 발견 후에 놓여졌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누군가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수사관들은 스모키 조 바 근처 상점과 ATM의 감시 카메라 녹화 내용을 주의 깊게 조사하지만 에미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에 예상치 못한 단서가 주어집니다. 에미 윌라드의 차가 작은 정착지의 고속도로 출구에 버려진 차에 발견됩니다. 에미 윌라드와 연락이 끊기자 경찰은 대중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응답한 사람 중 한 명은 23세의 앤드류 벅입니다. 그는 그날 밤 476번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에미의 차 근처에서 의심스러운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경찰은 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법 집행관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벅은 사이렌 신호를 켜고 운전자에게 정지하라고 명령한 후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내가 당신을 세웠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는 자신이 세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운전자 중 한 명이 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벅은 즉시 수사관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들은 벅이 에미 윌라드에게도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미국 검찰의 대표인 패트릭 펜에 따르면 범죄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종종 전형적입니다. 이는 호기심이나 다른 동기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종종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장소로 돌아옵니다. 에이미 윌라드의 경우 사건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녀가 사라진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필라델피아에 버려진 주차장에서 놀던 아이들이 불안한 발견을 합니다. 그들은 잔디에 누워있는 여성의 형체를 발견합니다. 에이미의 부모는 발목에 특징적인 문신으로 그녀를 알아봅니다. 게일 윌라드, 에이미의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을 공유합니다. 그녀는 불확실성의 날을 가장 힘든 날이라고 부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게일은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일어난 일을 밝힐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생명으로 되돌릴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가까이 있었습니다. 라고 게일은 말합니다. 의학적 검사는 에이미의 상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밝힙니다. 키 158cm, 체중 54kg인 소녀는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실종 후 약 5시간 후인 아침 7시경에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머리 부위의 여러 상처입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이것이 감정적인 행동이었거나 아는 사람들 사이의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들은 또한 누군가가 에이미를 따라갔다가 다른 장소에 흔적을 남겨 수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동기를 밝히고 그들은 수사 중 범인의 DNA 샘플을 찾습니다. DNA 샘플은 분석을 위해 보내집니다. 본질적으로 수사관들은 유전적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 그 소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학 전문가는 또한 에이미의 상체에 있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지적하는데 이 패턴의 본질은 수사관들에게 불분명합니다. 동시에 범죄 기술자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을 조사합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소형체 장착되는 13인치 파이어스톤 449 타이어에 속합니다. 2부 앤드류 벅의 차량 조사는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타이어가 일치하지 않고 그의 집 수색에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앤드류 벅은 생물학적 샘플 비교 후 공식적으로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단서가 없어 수사는 멈춥니다. 에이미 윌라드의 슬픈 사건 1년 후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19세의 패티 조던이 도로에서 운전자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녀가 나이트클럽을 떠난 후 알 수 없는 사람이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누군가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패티는 공포에 질려 확인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알 수 없는 사람은 그녀를 도로변에 쓰도록 시도했고 결국 그녀를 추월했으며 패티는 그의 차 번호판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가 38세의 아서 오마르의 소유로 20년 전에 등록된 것으로 밝혀집니다. 1978년에 그는 네바다에서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단 11년 만에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범죄 분석 전문가인 데일은 가석방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해할 수 없음을 표현합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변화시킬 수 없는 개성이 있고 아서보는 그중 하나입니다. 그는 여성 관련 사건을 포함한 법률 갈등의 2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은 그를 여성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 남자의 이야기는 자기 주장과 중요하게 느껴지고 싶은 욕구를 보여줍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행동이 일종의 복수일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수사는 에이미 윌라드가 실종된 날 지역 경찰이 한 불황자를 대화를 위해 정지시켰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습니다. 이는 나중에 사건의 흔적이 발견된 장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은 추가 설명을 위해 이 남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를 찾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명됩니다. 에이미 윌라드의 사건 1년 후 도시에서 자동차 도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설명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미 법과 갈등을 겪고 나서 본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를 찾는 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얼마 후 다른 여성이 3층 아파트에 침입 시도를 신고합니다.
체포된 자는 자신을 피터 토마스 러브라고 소개합니다. 그에게서 근처에 있는 혼다의 열쇠가 발견됩니다. 확인 결과 번호판은 아서 보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고 1993년식 포드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가 수사에 따르면 피터 토마스 러브는 가짜 이름이고 실제로는 아서 오마르입니다.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오마르의 번호판이 그의 포드가 아닌 혼대에 있는 것일까요? 답은 불안합니다. 차량이 불법적으로 인수되었습니다. 그것은 25세의 도시 주민인 메리 오웬스의 소유로 그녀의 실종은 3개월 전 가족에 의해 신고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메리는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메리 오웬스의 사건은 경찰에게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은 소녀에게 무언가가 4벤칠주번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동안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이는 이전에 에미 윌라드의 사건이 일어난 동일한 고속도로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메리의 차 트렁크에서 그들은 말라붙은 액체와 유사한 흔적을 발견하고 전면 좌석에는 작은 동물이 있습니다. 차량의 양쪽 범퍼에는 에미의 차량 손상과 유사한 경미한 긁힘이 보입니다. 아서 아마르는 메리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즉시 수사관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지하게 그가 에미의 사건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대화에 초대되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관심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텔레비전에 나를 보여주지 말아주세요. 결국 공식적인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아서 아마르는 에미가 실종된 저녁의 바가 아닌 생일 파티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만나고 있는 아이가 있는 여성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바의 직원은 반박하며 같은 밤 스모키조에서 그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딸의 사건 1년 후 구조 수영 강사로 일하는 게일 윌라드는 에미의 손상 사진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당국이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미지를 검토한 후 그녀는 다른 의견을 표현합니다. 그녀의 의견에 따르면 흔적은 불규칙하고 자국과 유사합니다. 이 정보를 받은 후 경찰은 즉시 에미가 실종될 때 아서가 운전했던 차량인 포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검색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3부 수사관들은 끈기를 보이며 견인차의 경로를 추적합니다. 해당 회사에 연락함으로써 그들은 관심 있는 차량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명시된 장소에 도착하자 법 집행기관은 견인 회사의 장비 옆 들판에 거의 1년 동안 서 있었던 녹색 포드를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아직 철저한 조사를 받지 않은 잠재적으로 중요한 단서를 나타냅니다. 차량의 외부 검사에서 앞 범퍼에 경미한 손상이 확인됩니다. 특별한 주목을 받는 것은 타이어입니다. 13인치 파이어스톤 사사세삭. 이 세부 사항은 이전의 현장에서 발견된 자국과 일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특수시설에 숨겨진 흔적 전문가는 타이어의 브랜드, 모델, 크기뿐만 아니라 마모 정도도 일치한다고 확인합니다. 차량이 지붕 없이 장시간 야외에 노출되어 증거 찾기를 어렵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남자가 이전에 수술실에서 일했으며 그곳에서 철저한 청소 방법을 배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검사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더 철저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찰관 앨런 스튜어트에 따르면 그들은 문자 그대로 차량을 분해합니다. 좌석을 제거하고 카펫을 들어 올리고 내부를 철저히 진공 청소합니다. 도어 패널을 분해하는 동안 생물학적 물질의 작은 흔적이 발견됩니다. 실험실 분석은 승객문에서 발견된 흔적이 에이미 윌라드에게 속한다고 확인합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에게 가장 큰 놀라움은 차를 견인하기 위해 들어 올렸을 때 찾아옵니다. 차량 하부에 떨어지는 햇빛이 오일팬에서 무언가 비정상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에이미 윌라드의 이야기와 그녀를 둘러싼 신비로운 사건들이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끕니다. 모든 것은 스모키조 바에서 시작되는데 수사관들에 따르면 아서 오마르가 처음으로 소녀를 알아본 곳입니다.
그가 그녀가 집으로 운전할 때 4016번 고속도로에서 그녀를 따라갔다고 추정됩니다. 수사는 일련의 이상한 우연을 밝힙니다. 두 차량의 범퍼에서 서로 충돌한 것처럼 비슷한 손상이 발견됩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비정상적인 흔적에 주목하며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오마르의 차량에 있는 것과 유사한 파이어스톤 타이어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법의학 조사는 일련의 수수께끼 같은 세부 사항을 밝힙니다. 에이미에게서 이상한 표시가 발견되는데 그 본질은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군 병리학 연구소의 전문가는 이러한 표시와 현장에서 발견된 일부 증거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DNA 분석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생물학적 흔적이 아서 오마르의 DNA 프로필과 일치하며 이는 수사의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재판 직전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습니다. 이웃 벅스 카운티, 펜실베이니아에서 메리 오웬스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됩니다. 흥미롭게도 오마르는 체포될 때 오웬스에게 속한 차량의 운전석에서 발견됩니다. 유해 발견 장소는 오마르의 집에서 30km 미만, 에이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에서 48km 떨어져 있습니다. 메리의 운명은 에미의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재판 중 오마르의 변호사들은 그의 행동을 어려운 어린 시절과 발달 장애로 설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정 밖에서의 감정적 발발로 인해 보안 서비스의 개입이 필요한 긴장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피고의 친척들은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의 이복 형제와 어머니는 재판을 보도하는 기자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서의 행동에 대해 엄중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에 대한 오마르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에미의 어머니에게 돌아서서 부적절한 제스처를 보입니다. 윌라드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 대한 그의 말은 심각한 우려를 일으킵니다. 사건 종결 후 검사 패트릭 미아는 아서를 극도로 위험한 개인으로 묘사하며 그의 경력에서 이렇게 무모하고 냉혈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언급합니다. 에미의 어머니인 게일 윌라드는 아서가 대중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으며 그를 극도로 불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과학적 방법이 수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DNA 분석과 다른 물질적 증거 없이는 법 집행기관이 이 어려운 사건에서 결과를 얻기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 여자친구가 맛있는 것을 사러 스쿠터를 타고 가게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외출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년에 걸쳐 이 사건은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완전히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미켈라 가레이트는 1979년 1월 24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첫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갖기까지 5년이나 노력했습니다. 미켈라가 태어난 직후 가족은 두 아이를 더 낳았고 헤이워드의 조용한 교회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조용하고 대가족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미켈라는 쾌활한 아이였으며 남동생과 여동생과 함께 놀기를 좋아했고 가장 친한 친구인 카트리나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녀들은 거의 맞은편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나 집 근처에서 놀았습니다. 1988년 11월 19일 그녀와 카트리나는 집 사이를 뛰어다니며 학교 공연을 위한 다양한 의상을 입어보았습니다. 둘 다 추수감사절 첫 휴일이 시작되어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오전 약 10시경 캐서린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사탕을 살 수 있도록 $5를 주었습니다. 소녀들은 열정에 가득 차서 미켈라의 집으로 가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1km도 채 안 되는 가장 가까운 상점에 갈 허락을 구했습니다. 미켈라의 어머니는 소녀들이 전에 어른이나 더 나이 많은 친구들 없이 가게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라의 끈질긴 간청 후에 그녀는 쇼핑 후 즉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주었습니다. 미켈라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의 안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미켈라는 그녀의 첫 아이이자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였으며 부모는 그녀의 탄생을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날 여성은 가게가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져 있고 소녀들이 스쿠터를 타고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미켈라는 2대의 스쿠터, 자신의 것과 남동생의 것을 가지러 캐서린에게 달려갔습니다. 친구들은 가게로 가서 근처에 스쿠터를 세워두고 들어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소녀들이 가게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스쿠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가다가 스쿠터를 빨리 기억하고 그것을 두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미켈라의 스쿠터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것을 다른 곳에 두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게 주변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켈라는 주차장을 따라 걸어가다가 곧 자신의 스쿠터가 근처에 주차된 차 옆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다가갔지만 몇 초 후 캐서린은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캐서린은 되돌아 달려가 낯선 남자가 미켈라를 데리고 떠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빠르게 운전석에 앉아 떠났습니다. 충격을 받은 캐서린은 가게로 달려가 판매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했습니다. 판매원은 즉시 경찰에 전화했고 경찰관들은 몇 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미켈라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일어난 일을 보고했습니다. 미켈라의 아버지는 캐서린의 아버지와 함께 즉시 가게로 왔고 수사관들은 이미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내에게 집에서 전화 옆에 머물며 경찰의 전화를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많은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가게 근처에 감시 카메라가 없었고 유일한 목격자인 캐서린은 충격을 받아 거의 말을 할 수 없어 아버지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경찰관들은 또한 가게 계산원과 이야기했는데 그녀가 첫 번째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여성은 사건 직전에 가게 앞에 의심스러운 남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렸지만 가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건물 주변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행인들을 관찰했습니다. 계산원은 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알아차리고 그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큰 콧수염을 가진 30세 정도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짙은 빨간색 차를 운전했지만 그녀는 모델과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들어 모든 신문과 TV 방송국에 배포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건에 대한 소식은 도시 전체와 그 너머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대낮에 도시 한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와 그의 채에 대한 설명은 미켈라를 찾을 희망으로 비슷한 차를 모두 정지시켰던 지역 전체의 순찰 경찰관 수백 명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미켈라와 카트리나가 가게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스쿠터 중 하나를 차 뒷문으로 가져와 계획을 실행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스쿠터를 법의학 조사를 위해 보냈습니다. 스쿠터에 그의 지문이 남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카트리나의 가족 중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분명히 미켈라와 일치하지 않는 지문을 발견하여 이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문이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지문의 약 10%만 얻을 수 있어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경찰은 용의자와의 직접 비교만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FBI가 수사에 합류했습니다. 헤이워드와 주변 도시에서 실종 사건이 증가하고 있었고 그들은 즉시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했습니다. FBI의 개입과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건 해결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미켈라의 부모는 매우 슬펐으며 특히 자신이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그녀의 어머니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안하게 한 이상한 세부 사항을 기억했습니다. 실종 일주일 전 그녀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아있는 딸을 보았습니다. 소녀가 보통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미켈라는 시를 쓰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매우 졸려서 세부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몇 가지 질문 후 그녀는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고 다락방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시를 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켈라는 자신의 작품이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바쳐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딸의 말을 듣고 놀랐지만 그녀의 실종 후에는 그것이 신비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성은 미켈라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실종 후 처음 이틀 동안 경찰은 용의자나 그의 차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고 도시를 샅샅이 뒤졌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충격으로 거의 진술할 수 없었던 카트리나를 기억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수색 후 그들은 그녀의 집에 갈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전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목격하고 사람을 본 카트리나는 완전히 다른 묘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약 20세의 젊은 남자로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금발의 지저분한 머리카락과 얼굴에 여드름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또한 그의 푸른 눈을 알아차렸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여우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차의 특징을 기억했습니다. 직선적인 형태와 많은 덴트가 있는 베이지색 세단. 경찰관들은 계산원이 가게 근처에서 의심스럽게 행동한 다른 사람의 묘사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카트리나는 완전히 다른 남자와 다른 차를 묘사했는데 이는 수사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잘못된 몽타주를 모든 미디어와 순찰 경찰관에게 보냈고 모두가 잘못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인 처음 48시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카트리나의 묘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몽타주가 만들어져 다시 발송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그 지역의 전과자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색에 합류하여 집을 뒤지고 주민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미켈라의 사진과 상황 설명이 있는 수천 장의 전단지가 배포되었습니다. 첫 며칠 동안만 42천 장의 전단지가 배포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받았습니다. 도시 근처의 큰 국립공원을 하이킹하던 세 사람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험 많은 하이커들은 땅에 자국을 발견하고 한 쌍의 신발은 성인에게, 다른 한 쌍은 아이에게 속한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를 따라가자 숲 한가운데서 담요와 빈 패스트푸드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자국이 미켈라와 관련될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FBI 전문가들이 작성한 심리학적 프로필도 공원의 크기와 도시와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범인이 아마도 가능한 한 외딴 장소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시사했습니다. 이 장소는 이 이론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수사관들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으로 공원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저괴선 카메라가 장착된 헬리콥터가 공중에서 지역을 스캔하는 동안 지역을 도보로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켈라나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공원, 산, 외딴 장소를 계속 수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에 대한 전국적인 보도로 인해 엄청난 양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사 첫 달 동안만 약 4,000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각각을 확인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와 주변 도시에서 이 사건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대중에게 경찰을 돕기 위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곧 7만 달러의 상당한 보상금이 제공되었고 미켈라의 사진이 주 전체에 100만 개의 우유팩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많은 제보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월 말 수색 시작 한 달 반 후 경찰은 유일한 결과가 수천 개의 제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달 동안 경찰은 계속해서 수많은 제보를 받고 이를 조사했습니다. 소녀의 어머니조차도 비슷한 사건을 연구하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의 수사를 수행했습니다. 모두가 사건이 해결되고 미켈라가 집으로 돌아올 것을 바랐습니다. 1991년 수사관들은 당시 43세였던 티모시 바인더에게 주목했습니다. 그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이 밝혀질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미켈라의 이야기 이전에도 이 남자는 이미 경찰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많은 소녀들에게 선물, 편지, 돈을 보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일부 편지에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와 나와 함께 있어라 와 같은 밑줄 친 문장이 있는 성경 인용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소녀의 부모들이 경찰에 연락했고 바인더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지 친성관계를 맺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1985년 콜로라도의 사회서비스에서 해고되었는데 이는 그가 나중에 선물과 편지를 보낸 고객들의 주소와 개인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의 밴을 수색하여 내부에 분산된 많은 사진과 성경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누군가를 자신의 밴에 초대하려다 체포되었지만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바인더는 또한 묘지를 자주 방문하여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켈라 사건 6개월 전 그들의 도시 근처에서 엠버라는 소녀가 실종되었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더 불안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바인더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제안하고 자주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찰에 편지를 써서 다음 유사한 범죄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략적으로 예측했습니다. 몇 달 후 이는 미켈라의 경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자 바인더는 미켈라의 어머니에게 자주 전화하고 그녀의 집을 방문하며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1988년 12월 그는 FBI 프로파일러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는데 그 카드에는 소녀가 4손가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다시 다음 실종 소녀의 나이를 맞췄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로 이어지는 이상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그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범죄와 연결시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인더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한 정보가 신문에 나타나자 대중은 도시의 모든 유사한 사건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고 그는 가족과 함께 중상모략으로 시 당국을 고소하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경찰은 그를 몇 달 더 감시했지만 결국 그를 어떤 범죄와도 연결시킬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그의 행동이 이상하긴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다른 용의자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심각한 단서는 미켈라 사건 4년 후인 1992년 12월에서야 나타났습니다. 인디애나에서 11년형을 살고 있던 수감자가 경찰에 연락하여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흔적이 발견된 공원에 증거를 숨기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수사관들은 이를 무시했지만 수감자는 샌프란시스코의 주요 신문 중 하나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출판된 후 경찰은 심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중의 압력 아래 그들은 증거의 위치뿐만 아니라 범인에게도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수감자를 신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로 이송되어 경찰과 함께 그 장소로 갔습니다. 수감자는 증거가 글라디올러스 밭에 묻혀 있다고 주장했고 경찰관들은 이 지역의 모든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수색은 아침 8시부터 시작되었고 수감자가 갑자기 모든 것을 지어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미켈라의 가족에게 위로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소녀의 친척들과 경찰은 화가 났습니다. 수감자는 추가로 6년 반의 징역형을 받아 그의 형량이 거의 2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미켈라의 가족에게 $6,000의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음 용의자는 2000년 8월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발레회에서 1년 전에 저질러진 유사한 범죄를 의심받던 커티스 앤더슨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 보내졌지만 수사관들은 그가 다른 사건에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는 커티스가 FBI에 연락할 때까지 7년 동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진 이 남자는 더 많은 범죄를 고백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그는 다양한 시간에 발생한 13개의 다른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켈라 6개월 전에 실종된 앰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커티스는 수사관들이 그가 실제로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짓기에 충분히 정확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죄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미켈라에 관해서는 커티스는 그 당시 카트리나의 묘사와 일치하는 차를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FBI 요원들은 신문을 계속할 계획이었지만 커티스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2년에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셀메이트인 로렌 헤르조그가 미켈라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수감자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로렌과 그의 공범이 이미 다른 범죄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19건의 사건에서 의심을 받았지만 그중 일부만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로렌의 셀메이트가 경찰에 가기 한 FBI 요원들은 신문을 계속할 계획이었지만 커티스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2년에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셀메이트인 로렌 헤르조그가 미켈라 사건의 용의자 몽타주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다고 주장하는 수감자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로렌과 그의 공범이 이미 다른 범죄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19건의 사건에서 의심을 받았지만 그중 일부만 증명될 수 있었습니다. 로렌의 셀메이트가 경찰에 가기 한 달 전에 로렌에게도 커티스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수사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여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렌의 어린 시절 사진들은 실제로 몽타주와 유사했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로렌과 그의 공범이 증거를 숨겼던 우물을 파내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이 조사한 수천 개의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다른 5 소녀들의 사건과 관련이 있지만 그중 어느 것도 미켈라의 DNA 샘플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 우물을 조사한 후에도 경찰은 로렌의 관여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데이비드 미치는 1986년 미켈라의 거주지 근처에서 저질러진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현대 DNA 분석 기술 덕분에 미치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2 소녀의 손톱 아래에서 당시에는 조사할 수 없었던 생물학적 물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야 미치를 이 사건들과 연결시키는 분석이 수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소 당시 미치는 이미 감옥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미켈라 사건에 대한 그의 관여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가 사건 당시 같은 지역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또한 카트리나의 묘사와 일치했고 비슷한 차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지문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켈라의 스쿠터에서 발견된 부분적인 지문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문이 전체의 10%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사건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스쿠터의 지문은 미치의 지문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9부 2020년 미켈라를 찾을 희망이 거의 사라졌을 때 한 남자가 심각하게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단호히 거부했고 사건은 법정으로 넘겨졌습니다. 2023년 초 예비심리가 열렸고 판사는 미치에 대한 증거가 재판을 시작하기에 충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미치의 변호사는 스쿠터의 지문이 그의 의뢰인이 범죄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스쿠터는 고의적으로 차 뒷문에 배치되어 잘못된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또한 1급 혐의에 이의를 제기하며 핵심 증거의 부재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늘날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핵심 증거 없이 이러한 혐의가 드물었지만 오늘날 접근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충분한 간접 증거가 있다면 비극적인 결과가 있었다고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치는 평생 동안 범죄 성향을 보여왔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미치의 체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주에서 여행했습니다. 모든 해 동안 딸을 찾기를 희망했던 미켈라의 어머니는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많은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고 끈기를 보인 수사관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핵심 증거를 찾을 것이며 유용한 정보에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곧 미켈라 사건과 그의 DNA가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두 소녀의 사건을 포함한 미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처음에 검찰은 엄격한 형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그 후 이 관할 구역의 지방 검사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검사 파멜라 프라이스는 결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미치는 세 가지 사건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더 이상 종신형이 아닌 몇십 년의 징역형만 직면합니다. 이 결정은 친척들 사이에 불만을 일으켰고 언론에서 논쟁적인 주제가 되었으며 유일한 지지자는 미치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가 이미 62세이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릴리 피터스의 이 사건은 누구도 무관심하게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척의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지만 길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고 그녀의 실종에 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 전국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전개되어 이 사건을 따라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당혹감을 안겼습니다. 새로운 발견들은 사건에 더 많은 수수께끼와 우려를 더하여 점점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위스콘신의 조용한 도시 중 하나에서 2011년 11월 4일 릴리 피터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아직 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릴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주 그녀를 보았습니다. 릴리는 쾌활한 소녀로 성장하여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놀고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도시는 작고 안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때때로 그녀가 주변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도록 허락했습니다. 릴리는 집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고모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2022년 4월 24일 릴리가 10살이었을 때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고모의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릴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이것이 아버지를 걱정시켰습니다. 그는 릴리의 고모인 자신의 여동생에게 전화했지만 그녀는 릴리가 약 1시간 전에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동생의 집은 불과 몇 분 거리에 있었고 그는 릴리에게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아버지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군가와 머물렀을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친구들의 부모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연락했고 모두가 즉시 수색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소녀의 고모 집에서부터 경로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점차 수색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결과가 없자 아버지는 저녁 9시쯤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수색에 합류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아버지는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빠르게 전파할 수 있는 앰버 얼럿 시스템 사용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황이 이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지만 그의 주장은 경찰의 결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고 곧 하이킹 트레일 근처 작은 공원의 덤불에서 소녀의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무언가 일어났을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사관들은 자전거가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와 그녀의 고모집 사이의 주요 경로는 도로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자전거가 발견된 하이킹 트레일을 통한 다른 경로도 있었지만 그것은 더 길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왜 이 경로를 선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한 후 경찰은 노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개와 드론을 가진 동료들을 불러 작전에 관련된 경찰관 수를 늘렸습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수색하고 단서를 찾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릴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은 밤새 계속되었고 아침에야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전 9시경 자전거가 발견된 공원에서 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몇십 미터 떨어진 곳 울창한 나무들 사이와 나무 10층 아래에 있었는데 이것이 밤에 발견을 상당히 어렵게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사건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전문가들의 공식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용의자 수색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집중했습니다. 도시에 추가 순찰대가 조직되었고 경찰관들은 릴리가 다니던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관리자들은 모든 부모에게 아이들을 감독 없이 두지 말라는 요청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건에 대한 소식은 도시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곳에서 드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용의자가 그들 사이에 있을 수 있고 경찰이 아직 심각한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루 종일 경찰은 주민들로부터 수많은 보고를 받았고 그들은 관찰 내용을 공유하고 의심스러운 사건들을 보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죄 이력이 있는 지역의 모든 주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 사이에 긴장을 일으켰습니다. 상황의 불확실성은 두려움만 증폭시켰고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 상황에 대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소녀가 강에서 익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누가 책임이 있는지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추측들은 우려를 더 부추겼고 주민들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6일 경찰은 릴리의 고모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아 건물을 폐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주민들을 놀라게 했지만 당국은 계속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소식을 기다렸고 마침내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릴리에 대한 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용의자가 미성년자이고 기밀성 법률이 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용의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시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퍼집니다. 곧 모두가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용의자는 14세의 카슨 피터 버거, 릴리의 사촌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수사를 따라왔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경찰은 레딧 포럼의 정보를 통해 카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사건을 논의하고 그들의 추측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공원을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탄 소녀가 나이 많은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의 메시지가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사건에 관한 뉴스가 퍼지자 한 사용자는 즉시 청년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것을 읽은 다른 사용자는 경찰과 자신의 의심을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들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칼슨의 할머니가 무서운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년이 자신의 여동생에게 자신이 범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칼슨을 신문하기로 결정했고 대화 중에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릴리와 함께 가서 자연을 탐험하기 위해 공원에서 산책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무들 사이 외딴 곳에서 그는 자신이 한 일을 했습니다.
유튜브 지침으로 인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 소녀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어른들이 릴리를 찾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그녀를 나무잎으로 덮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조차 알지 못했던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칼슨의 고백은 수사관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카슨의 진술을 확인하는 의학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그의 관여를 다시 한번 가리키는 생물학적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기소되었습니다. 1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카슨을 성인으로 재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체포 후 카슨은 판사 앞에 나왔고 판사는 $100만 보석금을 설정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카슨은 구금 상태로 남았습니다. 카슨의 할머니는 사건을 소년 법원으로 이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편지를 써서 손자가 실수를 한 좋은 소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릴리의 가족에게 이것은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은 딸을 잃었고 그들의 친척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카슨은 사건에 대해 자신의 여동생에게 말하고 후회를 보이지 않고 수사관들에게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릴리가 발견된 날, 그녀의 가족은 카슨도 참석한 추모식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슬퍼하는 친척들을 포옹하고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카슨의 가족에 관해서는 그는 어머니와 그녀의 파트너와 함께 살았고 그의 친부인 아담 버거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카슨은 아버지와 매우 가까웠지만 2016년에 그 남자는 체포되었습니다. 카슨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는 복잡함과 모순적인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8년 그의 아버지 아담은 스캔들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에게서 부적절한 개인 자료가 발견되어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교정시설에서 3년을 보냈고 그 후 아들 근처의 이웃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이 사건은 카슨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친척들은 전에는 쾌활했던 소년이 내성적이고 짜증이 많아졌다고 알아챘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했다는 이유로 그는 어머니를 상황에 대해 책임 있다고 여겨 그들의 관계가 특히 어려워졌습니다. 구금 기간 동안 아담은 아들과의 감독되지 않은 방문 허가를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카슨의 어머니는 이런 방문에 반대했는데 이는 그들의 관계에서 긴장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이 할머니를 방문할 때 아버지와 아들은 이메일과 전화 통화를 통해 연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후재에 따르면 카슨은 그런 순간에 현저하게 활기를 띠었습니다. 카슨의 어머니도 자신만의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녀는 금지 물질 소지와 전 남편과의 갈등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카슨의 아버지와 헤어진 후 여성은 금융사기로 전과가 있는 남자와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새 파트너인 존은 오랫동안 그녀의 집에 살면서 카슨의 계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개적으로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존의 소셜 네트워크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게시물들은 많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범죄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들과 같은 연령대에 대한 애매한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카슨의 이야기는 사건 자체뿐만 아니라 그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교육자는 자신의 이상한 소망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한 번 불안한 메시지를 남겼던 어려운 과거를 가진 남자 존이었습니다. 그의 양육에 관련된 카슨의 어머니도 자신만의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슨 체포 몇 달 후 큰 공개적 반향을 일으키고 수사 절차를 위협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판 준비 중 소년의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기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비디오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경찰 대화 녹음, 긴급 전화, 다양한 문서, 법 집행기관의 비디오 자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의 출판이 법을 위반하고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디오가 거의 100만 뷰에 도달했기 때문에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변호사 자신이 이 데이터 중 일부에 접근할 수 없으며 네트워크에서의 등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법적 관점에서 이러한 정보 유출은 일부 혐의에 대한 검토까지 포함하여 절차의 과정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이 비디오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개 소스의 정보만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트루크라임 장르의 비디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내용 검토 후 변호사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변호사 자신에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의 공식 수입이 분명히 그런 지출에 맞지 않는데 카슨의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2023년 여름 중요한 청문회가 3일 동안 열렸습니다. 주요 질문이 논의되었습니다. 카슨의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성년자 기준으로 또는 성인 기준으로? 판사는 몇 달 내에 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아직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카슨은 임시구금시설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그의 나이 때문에 저널리스트들은 화면에서 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카슨의 변호사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출처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는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결정의 결과는 카슨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의 사건이 특별소년법원으로 이관된다면 형벌은 꽤 가벼울 수 있습니다. 이런 법원들은 거의 구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더 자주 치료나 재활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몇 년이 걸리며 그 후 청소년들은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카슨이 성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종신형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무거운 형벌에 직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릴리의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모든 알려진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들은 소년 법원으로의 이관이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카슨의 행동은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자랑했다고 주장됩니다. 제시된 증거들은 분명히 사건에 대한 그의 관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런 사건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으며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